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시위대를 이끌지도 않습니다.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거나 SNS에 분노의 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눕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승진을 원하지 않습니다. 꿈도 없고 욕망도 없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 자본이 원하는 것들,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전부 조용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계 최강의 감시체계를 가진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정부가 그냥 누워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흔히 저항이란 싸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서고 부수고 외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어쩌면 역사상 가장 영리한 저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다 보면 어쩐지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일본의 어느 청년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한국의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끔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라고 자문한 자기 자신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혁명의 이야기를. 10년 뒤에 한국은 일본을 닮아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나라고 한국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24년의 한국을 보면 그 말이 섬뜩하게 들립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청년 실업률 상승, 결혼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사회. 우리는 이것을 M4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이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사토리. 사토리는 불교 용어로 깨달음을 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깨달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 욕심 부릴 필요 없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청년들은 해외여행도 명품도 연애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한 사다리가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면 동아시아의 나머지 한 축, 중국은 어떨까요?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묘한 결합. 이 나라에서는 분명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거리 구석구석을 지키고 인터넷은 만리방화벽으로 통제되며 국가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나라에서 청년들은 과연 순순히 시스템에 복종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2021년 4월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웨이보에 한 편의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단 5글자. 탕핑이 바로 정의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직업 없음, 저축 없음, 집 없음. 하루 한두 끼를 먹고 최소한의 소비만 하며 2년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중이라고. 그는 자신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에 비유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답했던 그 철학자.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자체를 거부하고 가장 단순한 삶을 선택한 인물. 이 청년은 바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역의 청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탕핑한다. 탕핑은 내 철학이다. 누워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다. 정부는 즉각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씨는 퍼졌고 탕핑, 드러눕다. 은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왜 이 짧은 글이 수천만 청년의 심장을 꿰뚫었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매일 아침 걸어 들어가야 했던 감옥의 이름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중국 IT 업계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퍼진 이 근무 관행을 사람들은 996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에 72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헌신의 증거로 여겨지는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일부 CEO들은 996이 축복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문제는 그 성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대졸자 수는 매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남은 자리는 경력직이 채웁니다.
신입은 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 청년들이 배달 라이더가 되고 공장 계약직이 됩니다. 과거에는 스펙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지금은 사다리 자체가 사라졌는데 사람들만 남아서 서로를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청년들은 결심합니다. 차라리 달리는 것을 멈추겠다고. 지치도록 달려서 병원 침대에 눕느니 처음부터 눕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부추. 이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왜 하필 풀 이름일까요? 부추는 신기한 식물입니다. 낫으로 밑둥을 잘라도 다시 자랍니다. 또 자르면 또 자랍니다. 끝없이 수확되는 식물.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을 오래전부터 부추라고 불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들이 개미들의 돈을 쓸어가는 구조를 빗댄 것이었죠. 그런데 탕핑 세대는 이 비유를 더 확장합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부추다. 세금으로도 부추다. 집값 버블에서도 부추다. 어디서든 나는 수확당하는 존재다. 그리고 여기서 섬뜩한 은유가 등장합니다. 공산당의 상징 중 하나는 낫입니다. 낫과 망치, 농민과 노동자의 연대를 상징하는 그 낫이 청년들 눈에는 자신들을 베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말은 삭제되고 계정은 정지됩니다. 그래서 은유가 필요했습니다. 누워있는 부추는 벨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탕핑 철학의 정수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수확당하지 않는다. 소비하지 않으면 착취당하지 않는다. 욕망을 끄면 시스템이 나를 이용할 수 없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그 가능성을 시험한 거대한 실험이 2020년에 시작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2020년 중국은 코로나19 봉쇄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집행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잠겼습니다. 아파트 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드론이 거리를 날아다니며 외출자를 단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처음에 많은 청년들은 이 봉쇄를 견뎠습니다. 국가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수개월, 수년으로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은 사라졌고 저축은 바닥났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마침내 터졌습니다. 백지 시위. 아무 글도 쓰이지 않은 하얀 종이를 들고 거리로 나온 청년들. 언론은 이를 봉쇄 해제 요구 시위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은 그 이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백지는 봉쇄만의 거부가 아니었다고. 아무것도 적을 수 없는 현실, 말해도 지워지는 세상,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짊어진 짐 전체에 대한 거부였다고. 집값, 실업, 부채, 감시, 과로,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계층 구조,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은 빈 종이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이 애초에 의미가 없었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조차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충격적일 겁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 칭화대와 베이징대. 이 두 곳의 입학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수년을 새벽부터 자정까지 공부하며 이 문을 통과하려 합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이 관문만 넘으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믿음으로. 하지만 지금 중국의 취업 시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자들이 취업에 실패하고 고졸 출신이 관련 인맥 덕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인맥을 관시, 관계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는 능력 중심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아느냐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 충격적인 건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수도, 부모도, 학생도. 그럼에도 공부를 시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혹시나가 실패로 끝날 때 청년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력은 배신한다. 시스템은 처음부터 짜여 있었다.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 엘리트들마저 탕핑족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중국 정부는 탕핑을 금지어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게시글은 삭제되고 언론에서는 탕핑족을 사회의 기생충, 나라를 병들게 하는 사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영 미디어는 분발해서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자는 캠페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압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불법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비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법으로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청년들, 명품을 거들떠보지 않는 세대, 외식 대신 집밥을 택하는 소비자들, 중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세대가 시스템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당황했고 자본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탕핑족은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질싸움이라면 출발선에서 치는 게 낫다. 이것이 탕핑족의 최종 선언입니다. 뛰다가 쓰러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눕는 것이 낫다는 논리. 소진될 때까지 달리다가 패배하는 것보다 달리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더 영리하다는 결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패배주의라고 부릅니다. 현실 도피라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탕핑을 선택하면 사회는 멈춥니다. 세금은 거치지 않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성장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시스템에 저항하는 방식은 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파업, 시위, 혁명. 그런데 탕핑은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소비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재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의 연료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은 비폭력 저항의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냥 피곤해서 눕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달리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도착지가 없는 레이스라면 당신은 계속 달리겠습니까? 아니면 눕겠습니까? 탕핑족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답이 옳은지 그른지는 어쩌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